그냥 정부는 시장이 안 좋으면 살리고요. 과열되면 누르고 싶어 하거든요. 싸다라고 판단되거나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되거나 뭐 아까 말한 것처럼 20% 떨어졌다 하면 그냥 무조건 구입하시는 게 본인한테 훨씬 더 좋은 건데,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한 20여 년 넘게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교육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에 미친 사람 부화지식의 배움터의 대표 불용 신영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동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시장은 좀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른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이제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저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전 시장이 흔히 알고 있는 한 10여 년 만에 한 번쯤 오면 대상승장, 이 부분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관심도가, 투자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 그런 가운데서 투자는 해야 되겠으니까 아무래도 좋은 입지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타겟이 된 게 서울시장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많아진 시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정치적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오르게 됐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가계부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각종 규제나 제약 요인들을 생각하게 되면 올 하반기가 가격이 상반기와 같은 느낌처럼 엄청나게 뭐 오른다라든지 오를 것이다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당분간 조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 오르기 전 부동산 가격도 낮은 가격은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이유다라고 딱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일단 저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언급을 했는데 직전장이 상승장이었다라는 게 되게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직전장의 상승장이었다라는 말은 많이 올랐단 말이고, 그 많이 올랐단 말은 많이 오른 거에 혜택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나도 뒤처지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팽배해져 있는 때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직후에는 추격 매수라든지 기회가 되면 무언가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되게 많은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무언가 테마가 발생한다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무언가 요인들이 생겨나게 되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많게는 30에서 40% 정도 떨어졌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온 다음에 너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정부가 조금 뭐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왔었잖아요. 이러면서 회복되는 그 구간이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면 무언가 또 다음번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들이 실제로 발생했던 것들이 200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009년이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시장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다시 정부는 규제 완화를 했고, 규제 완화를 할 때 직전까지 투자를 제대로 못했거나 또는 투자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잔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회복되다 보니까 그 당시 강남 재건축이라든지 이렇게 입지가 좋은 신축과 구축이 같이 오르는 현상들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이건 좀 아전인수적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의 직전 상황이 되게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갔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울 예전처럼 입지 좋은 곳,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아까도 처음에 언급을 했지만 그렇게 오른 가격이 추가적으로 누가 들어와서 그 이상 올라가서 수익을 극대화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 여기에 정부의 대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살 수 있는 여력들을 다시 말하면 수요를 축소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하반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금융위기 당시에도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그때도 상승의 요인이 있었나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주식 용어에 빗대서 데드캣 바운스의 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데드캣 바운스의 장이라는 것들이 무슨 운명론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약간 비슷한 게 직전장이 상승장이었고 많이 떨어졌다가 사람들이 여전히 투자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존재하는 가운데에서 그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느낄 만한 곳이었던 입지가 좋은 서울의 구축과 신축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관심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정부의 대출 규제가 2009년도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흔히 말하는 유동성, 그쪽에 들어가서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유동성을 제어한다? 이 패턴이 지금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금융위기 당시에 데드캣 바운스를 했다가 다시 시장이 무너진 이유는 대출 규제라고 보시나요? 대출 규제가 요인이었고요. 근데 대출 규제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대출 규제하게 되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또 이런 논리가 또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그 당시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뒤늦게 추격 매수한 사람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전에 돈 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돈 벌겠다고 무리하게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영끌이에요. 그 영끌했던 사람이 그 이후에 시장 환경이 영끌을 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 구조가 안 만들어지고 오히려 금리는 올라가거나 또는 내가 부담이 점점 어려워지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무너지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누가 집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이 되게 오래 간 거고 여기에 당시에는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하는 앞으로 이렇게 싼 주택이 많이 공급될 거야 라고 하는 시장 또 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당시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흔히 말하는 침체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보금자리 같은 거 없잖아.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나름대로는 예전처럼 침체장이 갈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있긴 한데 분명한 거는 어쨌든 영끌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후유증이 꽤 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부동산은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원하는 부동산 투자자를 제외한 많은 분들은요. 대폭락을 원하시죠. 근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폭락을 바라면 과거에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대폭락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뭐 한 30-40%도 폭락이긴 하죠. 근데 그것이 엄청나게 길게 간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장은 대한민국의 위기예요. 부동산 자체로 보면은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큰 위기거든요. 결국은 정부가 무언가 반대급부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과도한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 투자하던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이때도 이 전쟁이 나라, 엄청나게 떨어져라. 약간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지만 잠시 그랬었던 적은 있었으나 그 이후에 그렇게 떨어진 적은 없고 오히려 회복을 해가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유행을 바라는 그런 어떤 대폭락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좀 더 냉정하게 과거와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과도한 편견을 가지고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똑같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분명히 부동산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부동산 떨어지면 돈 벌어먹기 어렵잖아요. 근데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건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워낙 많은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좀 주춤하는 상황이 올 거다. 그랬더니 또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적정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그게 본이든 본이 아니든 정부의 규제든 아니든 규제 완화든 아니든 회복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미 경험했어요. 2021년도 9월 이후에 한 1년간 30-40% 떨어지는 걸 봤잖아요. 직전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과열이 붙었기 때문에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됐을 때는 30-40%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그 이후에 그런 사람들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의 안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사실 왜 제가 거의 안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느냐. 여러분들이 1-20% 떨어진 걸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하로 더 떨어지길 원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떨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도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돌아가는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3%에서 5% 정도 수준의 경제 성장률에 맞게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설사 이번 해에 떨어졌어도 길게 보면 결국 3% 5%의 상승률에 맞춰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0, 30% 또는 1, 20% 떨어졌을 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아마 못 사시는 초보자들 많으실 텐데 그렇게 해서 자기 가족, 집안 거주자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쪽으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때 매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부는요, 부동산을 올리고 싶지도 않고요, 떨어뜨리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나 예를 들어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부는 시장이 안 좋으면 살리고요. 좋으면 과열되면 누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직전에 서울과 수도권이 과열되는 것 같다 싶어서 거기를 대상으로 눌러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다음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서울과 수도권을 눌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완성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지금 그 상대편에 있는 지방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장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다시 정부 정책이 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 정책이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냥 그 메커니즘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특정 부분이 과열되어 있고 이게 시장에 되게 큰 영향을 주는 서울과 수도권이기 때문에 눌러준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을 눌러줄 것이나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전체 시장이 안 좋아지는 모습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방장부터 풀어주면서 살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요. 과거부터 정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게요. 그냥 지금 정부는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시장 상황에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좀 사람들마다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는요,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지금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직전에 상승장에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이거든요. 버릇이 잘못 들었어요. 상승장에는 사기만 하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고 싶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라는 걸 배우시게 되는 장이에요. 아, 이거 함부로 움직여서 내 몸이 뭐 족쇄에 찬다거나 또는 리스크에 빠진다나 그런 필요가 없겠구나. 차라리 그럴 때는 기다리는 것도 투자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는 시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서는 안 돼요. 정부가 다주택자를 내가 이렇게 정책을 피는데 니네들이 한번 도와줄래? 라고 하는 장이 또 한번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이 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면서 좀 여유 있는 자세를 갖는 게 가장 좋고요.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나한테 유리한 거가 집값이 안 오르니까 안 사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택시장은요, 부동산 시장, 우리가 구입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주택시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배타적인 시장이거든요. 매입 아니면 전세예요. 구매 아니면 전월세거든요. 여러분이 집을 안 사고 그러면 보나마나 전월세가 되는데 전월세에 들어가는 순간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2, 3년 후에 전월세 급등으로 여러분들 부메랑 맞아요. 그리고 이 내용도 여러분들은 지금 새롭게 등장을 했거나 아니면 이 시장에 들어온 그런 분들이라서 그걸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어쨌든 그 부동산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구매 아니면 전월세인 가장 큰 이유가 구매를 안 하면 전월세 가격에 폭등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수요가 글로 몰려버리니까. 이제 이러면서 결국은 전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서 그 돈을 내가 거기다 다 때려박아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엔 또다시 그게 또 딴 쪽으로 몰려서 또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공급 부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 요 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라는 거 굉장히 오반 거예요. 그걸 맞출 수 있다? 못 맞추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전월세 상승 부분을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해지하고 또 반대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서 좋고
이러면 굉장히 본인이 사는데 해치가 되는데 그것들을 굉장히 똘똘한 척하면서 약간 똘똘이 스머프, 옛날 스머프 만화에서 보면 똘똘한 척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애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주변에 상당히 많았다. 심지어는 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나이 또래의 그분들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분명히 그랬다가 뒤늦게 구매자로 돌아선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왜 나이가 많으신 분들 보면 다 주택 구입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주택자라고 하는 분들이 항상 지금 많이 들려요. 저도 뭐가 들리냐면 지금 주택 가격이 오르기가 어려운 시기고 뭐 한 시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는 전세 살겠대. 월세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대.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하면 그때 이제 팔고 다 들어가겠대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베팅하려면 여유 있게 조금 뭐 전세 사는 거 좋아요. 당분간 사는 건 좋은데 싸다라고 판단되거나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되거나 뭐 아까 말한 것처럼 1-20% 떨어졌다 하면 그냥 무조건 구입하시는 게 본인한테 훨씬 더 좋은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해도 댓글에는 분명히 비웃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경험을 했던 선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첫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은 무엇인가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수준을 높게 평가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이게 좀 오해의 소지는 있거든요.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요 잠실에 엘리트레파라고 얘기하는 엘스나 리센츠를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엘리트레파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마용성이라든지 동대문구라든지 노원구는 내 수준에서는 절대 그런 데는 안 가야 되는 동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뭐랄까 마지노선? 이런 게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자기 수준을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와 주택 구입은요 현명한 선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자병법에서도 보면 싸우는 거에 대한 병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36개 주랭랑이라고 하잖아요. 도망가는 것도 병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가능하지 않다라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서 그것보다 떨어지지만 기회가 되는 것을 찾아서 그쪽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수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난 그 수익을 근거로 해서 다시 원래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뭐 잠실 엘스라든지 리센츠라든지 또는 강남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다음에 우회로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단 한 번에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궁리를 하고 그 방법을 찾아서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부동산 양아치들한테 걸려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라고 표현하시는 분 중에서도 양아치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걸리는 거죠. 왜? 그분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물론 나의 꿈은 내가 가야 될 곳은 저기지만 냉정하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꼭 거기를 가기 위해서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다가 영끌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단계별로 올라가다 보면 본인의 실력이 늘어요. 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가진 돈이나 이런 거 쭉 들어보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당신은 나중에 분명히 그런 데 갈 수 있는 사람이면은 맞으나 지금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려면은 돌팔매라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구가 있으면 가야 되는데 막상 그것을 던질 만할 힘이 없으면 그 던질 만한 힘을 만들 수 있는 다른 부분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으니까 여러분들 특히 이 중에 보면은 가장 표시나는 분이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게 되게 성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런 곳에 다녔지만 느꼈던 게 보면은 본인이 버는 연봉 플러스 뭐 와이프가 같이 맞벌이 한 다음에 연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그걸 영끌 수준으로 내가 원래 가고 싶은 것들을 단번에 가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단번에 가도 되는 시기는요. 집가격이 오랜 기간 오르지 못한 침체장에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게 가능하다면. 근데 그렇지 않고 이미 조금 늦었다라고 한다면 우회로를 선택하는 방법도 제가 그 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꿈을 가기 위해서 한 발자국 뒤로 물렀다가 전진하기 위한 그 과정이니까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본인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 구매 시 지역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저는 그 질문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좋은 입지가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그 안에는 숨어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예요. 근데 본인의 마음은 단기일 거예요. 빨리 벌고 싶을 거거든요. 그러면 입지보다 더 먼저 봐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좋은 입지를 선택하되 직전에 요게 많이 올랐느냐 아니면 오히려 떨어졌느냐에서 싸게 살 수 있느냐예요. 본인의 속마음은 저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제일 잘못하는 행동이고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좋은 입지, 교통망, 호재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장기적으로 맞죠. 문제는 본인이 투자라는 그 단기적으로 아니 몇 년 안에 속된 말로 결론 짓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좋은 입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사람들이 좋은 입지, 일단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5천만 인구 중에 2,500만이 산다면서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 곳 중에서 내 가격 대비 내가 살려고 하는 동네를 찾아보고, 무조건 좋은 동네가 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대상 단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또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날에 호재가 발생할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찾는 게 맞는 거지, 좋은 입지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들은 한 번에 빨리 가고 싶어 할까요? 아니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지만 사람들은 원래 쉬고 싶거든요. 놀고 싶거든요. 놀고 싶으니까 빨리 뭔가 달성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도 안 하고 하는 건데, 해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는 걸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밉죠. 짜증나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거 같아요. 그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겠지만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군대 고참되면 쫄병하는 거 다 보여요. 이등병이 움직이는 행동 다 보이시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 보니까 이게 단번에 가려는 게 사실상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급한 마음을 이겨내거나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에만 미치지 않으셔도 돼요. 보면 부동산에 미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돈을 벌겠어.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단계에서 돈을 버는 시기도 있고 못 버는 시기도 있겠죠. 그 과정에서 돈을 못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분들 회사원들은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번아웃.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안 되지? 남들은 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뭔가 내가 이 길이 아닌가? 이러면서 뭔가 힘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놓고 싶은 번아웃이 온다고요. 근데 그 번아웃이 올 때 모든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행도 가고 이러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본인이 단번에 그렇게 해서 난 가능할 거야 라고 믿어서 그런 건데, 뭐 달성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막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또 다른 일들이 터져요. 그러니까 유토피아와 이상형에 도착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일이 행복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제발 단계별로 천천히 올라가는 그 과정을 즐기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 그러다가 잘못됐으면 삐끗했네, 그러다가 그게 또 힘들거나 아프면 잠깐 쉬기도 하고, 뭐 그게 취미가 뭐 낚시거나 골프거나 다 좋아요. 그런 거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또 아니면 독서하는 게 취미라면 그걸 하는 게 맞는 거지. 안 됐다고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뭔가 또 이렇게 극복한다고 딱 그러다가 사이비에 또 빠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번아웃 오죠. 반복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는 잠시 내려놓는 것도 도움이 되는 오랜 기간의 투자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쉬는 것도 투자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번아웃이라는 것들은 어차피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서 이때는 쉬란 얘기구나. 까짓 거 조금 남들이 나보다 더 치고 나가면 어때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못 쉬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치고 나가는 사람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고 지금 왔지만,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문제가 생겼나요? 안 생겼거든요. 근데 왜 똑같이 그러시나요?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약간만 내려놓으면 얼마나 여유 있게 할 수가 있는데요.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포지션을 변경하기에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좋은 방법을 찾으려다가 또 한 가지 방법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본인에게 땡기는 그거를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갭 투자냐 뭐 아니면 무슨 청약이냐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잘못 해석이 되면 무슨 상황이 되냐면 자신의 선택과 미래를 남한테 의존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굉장히 내 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는 아니야. 그러면서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자기는 갭 투자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청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공부는 하기도 전에 어느 방법이 좋아요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양아치인 거예요. 이거는 날로 먹겠다는 거죠. 근데 돈 벌겠다라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단계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이렇게 제가 귀뜸을 해드릴 수 있죠. 앞으로 시장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다가 사람들이 집을 안 사면 전세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것부터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완벽한 100%의 방법은 아닐 거고 평생의 투자를 위해서는 나한테 맞는 방법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현재 여윳돈이 있는 1주택자라면 상급지 갈아타기 혹은 추가 주택 구입 중 어떤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계속 얘기한 것 중에 이 말이 있었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그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말이 되게 쉬운 듯 하면서 어려워요. 왜냐면 뭐가 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구루라고 불리는 사람이나 또 부동산을 잘하는 사람이나 전부 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래요. 그 말은 분명히 관통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본인이 분명히 가고 싶은 동네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고 싶은 동네를 가면서도 나우일 거예요. 지금 당장.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동네가 기존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면 기다리거나 그래서 지금이 비싸다라고 판단돼서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 동네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동네야. 그러면 제가 아까 기다리는 것도 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걸 못 기다리겠어. 그러면 그 동네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경매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 이것저것 찾아봐야죠. 그리고 있잖아. 만약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비싸다고 생각해서 떨어지기 기다렸어. 근데 아니야. 거꾸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오히려 오르네? 라고 하면은 그것 되게 속상해 하시는데요. 그걸 즐거워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다음 단계에서 실수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인지함으로써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또 다른 걸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못 사도 그 과정을 겪으면은요, 그게 이제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되면 이 중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지금 한 40이다, 45, 한 5년 정도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데 45세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앞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공부하거나 내가 이해를 하기보다는 사지연다형, 오지연다형 아니면 예스 아니면 노로 판단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휙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백날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1주택자분들은 지금 가격이 내가 가고 싶은 동네의 가격이 직전에 많이 올랐느냐 떨어졌느냐를 조금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랐다? 그러면 기다리셔도 돼요. 까짓 거 뭐 그 정도야. 아니면 그것도 조급해. 그러면 경매와 같은 것들을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경매는 어려워. 해보지도 않고 무슨 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볼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최근 몇 년간 서울의 집값만 급등한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각인 효과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문제가 제일 많은 거거든요. 이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제가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굉장히 심리적인 현상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는 분들 또는 초보자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게 되냐면 내가 공부를 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동조효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레밍스처럼 막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동조효과가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요, 지난 몇 년간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구조적으로 서울이 대세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이 대세다라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직접 봤으니 각인 효과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각인 효과가 발생됐으니까 나름대로 가야 되겠구나. 눈에 보이니까 진짜네. 그러면서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 서울의 급등 현상이다.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들리는 이야기는 서울 부동산만 살아남을 거고 지방은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아른치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이 신사임당님 채널의 댓글에 지가 뭐가 한다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인터넷에 뒤지면 다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떠드는 얘기가 세상에서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말이 대충 맞기는 하죠. 근데 이번에 서울이 올라가는 이유가 인구 소멸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뭔가 비슷하니까 갖다 맞추는 거고 그 짜맞추게 한 건데 지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방의 인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서울로 지금 전 그 지방 거주민들이 몰려오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전부터 서울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비쌌어요. 왜 그때 상황은 얘기 안 하죠? 그때도 다 도시로 몰려왔잖아요. 일자리가 있고 뭐가 있고. 어차피 서울이라고 하는 곳들은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당연히. 근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 왔는데 갑자기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자꾸 옛날부터 들어왔던 얘기와 요즘 굉장히 뭐 나름대로 구루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갖다 붙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맞는 얘기긴 한데 오히려 과대 포장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조 효과가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거다. 그런데 그 현상이 서울이라고 얘기하기 전에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서울이라고 하는 특정 현상과 달리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인 현상이었어요. 그게 2000년대 초반에 중대형 아파트의 급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자꾸 하시면 저는 마저 서울을 좋아하는 건 맞는데 지금 그 말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를 거야 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시는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과요불급이라고 과도하면 그 사이에 그것을 믿고 동조과에 따라서 들어온 사람들이 영끌하다가 무너지는 사례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계속해서 오른다? 장기적으로 맞는 얘기죠. 근데 단기적으로 누구는 죽을 수 있는 사지로 몰아가는 표현이에요. 지금 현재 영끌에서 서울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금리 오르고 갑자기 외국에 있는 경제 환경이 이상하게 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막 뒤집어지면서 망가졌다. 그러면 영끌한 사람은 무너질 수 있는데 서울에 비싼 돈 들어와서 한 사람들이 망가지겠죠? 그럼 서울 가격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꾸 그것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기는 한데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맞는데 조금 과대 해석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직전에 그 동조효과 때문에 정말 많은 수요가 들어왔는데 영끌 수요가 한동안 조정되는 과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서울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거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최근 몇 년처럼 급격한 상승은 어렵다고 보시나요? 이게 그걸 하면서 인구 소멸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 걸까요? 서울이 돈 낸다니까 몰려온 사람들이 더 많아서가 아닐까요? 인구 소멸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눈에 보이냐고요. 물론 많이들 올라오고는 있지만 그분들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집 샀어요? 다 월세 살고 있던데? 돈 없으니까 서울 올라가지고 당산동이라든지 뭐 나름대로 교통 괜찮은 그런 동네에서 월세 살고들 있잖아요. 집 안 사고 못 산다고요. 그분들이 모든 걸 샀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요. 돈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사야 되는데 지난 몇 년간 서울이라고 하는 좋은 동네가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자꾸 서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서울이 아닌 과천은 왜 올랐나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인구 소멸 때문에 과천 갔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사람들이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는 서울과 수도권은 그렇게 오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서울에 가지고 막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해석이 과도하다. 과거에도 방금 말씀하신 동조 현상 때문에 상승했다 하락한 사례가 있나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중대형 아파트예요. 중대형 아파트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서울에 집착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서울에 집착하게 된 사회문화적 환경적인 요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바로 제가 중대형 아파트가 유행을 했다.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는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었을까요?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서울의 상당수 구도심은 슬럼가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슬럼가에서 살고 싶었을까요? 슬럼가에서 살고 싶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럼가에 살고 싶지 않은데 그 당시가 무엇을 하던 시기였느냐? 외곽의 신도시 개발을 하던 시기예요. 신도시 인프라가 엄청나게 좋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신도시는 늙어버렸고 서울을 뒤집어 엎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당시 사회적 문화적인 현상과 당시 사람들의 선호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서울에 집중되는 요소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썩어도 둔치하고 서울의 입지가 워낙 좋은데 당시에는 살 곳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뭐 공덕역 주변에 옛날에는 그 산 밑에 다 이상한 빌라들밖에 없었던데 거기에 정말 좋은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내가 회사를 가려고 보니까 광화문이야. 가까운 데서 살고 싶죠.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과거에는요, 서울이 그런 데가 많지 않았고 서울의 강남은 비싸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갔냐면요, 일기 신도시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일기 신도시로 가는데 약간 외곽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넓은 데 살고 싶겠어요? 외곽으로 나가는데 좁은 데 살겠어요? 넓은 데 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 주변에 있는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를 자세히 보게 되면 중대형 아파트가 많은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문화적인 당시 상황이라고요. 그 중대형 아파트를 보니까 교통은 불편하지만 너무 살기가 좋네. 그리고 너무 살기가 좋네라고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중대형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는 걸 사람들이 봤잖아요. 지금 2000년대 초반이라고 치고 지금 오르는 걸 쭉 보니까 서울에 있는 공덕역 주변에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오르는 건 안 보이는데 일기 신도시 주변의 그 지역이거나 그 옆에 있는 뭐 용인이나 이런 데가 막 오르는데 중대형 아파트는 널찍널찍하고 이왕이면 외곽 가는 사람이 넓은 데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른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언론에서 얘기를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러면서 중대형 아파트가 이렇다. 그 당시 또 전문가들이 당시 올라가니까 중대형 아파트가 대세다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효과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로 몰려간 거예요. 중대형 아파트로 몰려가니까 그 당시에 뒤늦게 집을 지었던 곳들, 교통 가까우면서도 강남 출퇴근하기 좋은 곳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제일 많이 지은 곳, 용인 죽전하고 수지 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들을 과거에 아니 용인같이 외곽이 그렇게 많이 올랐네? 그래서 용인 같은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 버블세븐이라고 부른 거예요. 버블세븐 엄청나게 오른 곳 중에 하나.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조효과가 생기고 중대형이 오른다라는 각인 효과가 들어오니까 수요가 급증을 했다가 그래서 비싸게 됐고 많이 올랐다가 시장이 꺾이면서 많이 오른 만큼 또 거기도 영끌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분들이 무너지면서 용인의 중대형 같은 경우가 박살이 났던 경우가 지난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행히 서울은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용인의 본질 입지가 서울보다 부족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서울은 그 정도까지가 아니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서울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좋았는데다가 재개발까지 되고 뭐해서 바뀌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돈 있는 사람이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문제는 영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입지다 뭐다 라고 떠드는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되게 많이 오른다. 좋아요. 당연한 거죠. 입지가 좋은 곳이고 출퇴근하기 좋은 곳인데 그것을 이번에만 다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까지 얘기하기에는 영끌한 사람이 많아지면 주춤해질 수도 있다. 이 당연한 현상들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 집 마련에 좌절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못하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리시에 살거나 그래서 고양시에 살거나 그래서 김포시에 산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나요? 끝나는 것도 아닌데 본인의 과민 반응이에요. 그리고 김포 산다고 해서 나는 인간이 김포 살 위인밖에 안 돼. 구리 살 위인밖에 안 되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건가요? 아니거든요. 조금이라도 기회가 되면 예를 들어서 김포 옆이면 저기 강서구 괜찮은 거 조금 싸게 나온 거 없을까라는 생각 안 하실까요? 구리 쪽에 사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저쪽 건너편에 있는 광진구에 괜찮은 거 없을까? 광진구가 아니라면 저 위에 중랑구는 괜찮은 거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정상적인 수준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인이 그 경험이 없고 저 같은 사람도 옛날에 그렇게 하면서 슬금슬금 서울로 들어오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를 기억 못하니까 지금 박탈감이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못 들어간다고 죽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북조선도 아니잖아요. 거기는 평양 사는 사람 정해져 있다면서요. 못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런 데 사는 것도 아닌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정신 차리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기회 언제든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회는, 우리 말로는 그러잖아요. 뭐,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자기 능력 없다라는 거, 치부를 드러내는 것밖에 더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뭔가 빨리 하려고 하니까 젊을 때는 빨리 안 하셔도 되고요.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준비를 한다면 어떤 것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수능을 볼 때 수능을 본다 뭘 본다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보면 참고서가 있잖아요. 이 참고서가 좋다 저 참고서가 좋다. 사실 그것들을 배우셔서 자꾸 어떤 참고서를 써야 되라고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참고서를 써야 되느냐. 근데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요. 참고서가 필요가 없어요. 냉정하게.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부터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뭐라고 많이들 그러시냐면 저는 잠실에 갈 거기 때문에 이 동네는 별로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 동네가 돌아가는 구조도 모르는데 남의 동네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 동네를 보라고 얘기하는 얘기는요. 그 동네를 사라고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과 잠실이나 강남에서 사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같이 하는 행동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를 내가 지금 출퇴근하면서 보는 동네니까 얼마나 보기 편해요. 다른 동네를 가려면 임장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 동네부터 제대로 보면 그리고 그것들을 꾸준히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력은 늘게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임장을 가야만이 뭔가 부동산 공부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부할 시간 없대. 근데 막상 공부할 시간 없다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잠은 다 자고 놀러 듣는 데는 가시더라고요. 평상시에 내 동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되면 그 메커니즘에 의한 움직임은 다른 동네도 비슷하기 때문에 제발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내 동네부터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남이나 서울 중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 중 내 집 마련을 고려해 볼 만한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보거나 그게 도대체 탐탁지 않다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강남 보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적정한 타겟을 선정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금액. 근데 그 금액으로 약간만 좀만 더 보태거나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죠.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맞는 건데 그냥 맨날 예를 들어서 엘스 리센츠는 어떻고 둔촌주공이 어떻고 헬리오시티는 어쩌고 하는데 나는 그거 살 돈이 전혀 없다. 쓸데없는 소리 같기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필요한 거는 정부가 얘기하는 동네를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강남에 가고 싶어. 나는 예를 들어서 잠시에 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건 나의 로망이잖아요. 그쵸? 이제 이쪽은 서울이에요. 섹터가. 근데 지금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돈이 없는데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한테 잠실 가지 말라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왕이면 돈 되는 데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 동네가 여러 가지 호재나 기타 이런 등등 이런 것들에서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무언가가 테마가 있어서 움직이는 동네여야 되는데 그것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정부가 방향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서울이 움직이니까 서울을 눌렀죠. 근데 이 과거에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빚내서 집사라고 얘기하는 그 용어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그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언론기사에서 빚내서 집사라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서 되게 유명해진 말인데 빚내서 집사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들은 뭐 했는 줄 아세요? 저 나쁜 놈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빚내서 집사는 건 좀 그렇지. 근데 정부가 판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그때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을 전매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어요. 즉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줬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나 돈이 없어서 지방 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방 괜찮나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지방을 가야 되려고 했는데 지방이 움직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방에 주택을 사게 되면 무엇을 해주고 뭐 하게 되면 세금도 깎아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동네 가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오르는 거예요. 그런 판을 읽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평상시 부동산에 대해서 꼼꼼히 다른 일도 하다가도 내 회사 일도 하고 뭐 하다가도 이렇게 되는구나 계속 봐야 되는데 보면은 이러쿵저러쿵 불만만 많고 이러쿵저러쿵 딴지만 걸고 이러면서 또 막상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 동네 위주로 보지만 내 동네 위주로 본 게 지방장에는 예를 적용이 안 되나?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들어주는 대상 지역.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정부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누르기만 해. 기다려야죠. 세상을 자기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도 아닌데?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시장의 흐름, 파도에 타서 움직이는 게 가장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지역을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지를 보고 그런 동네를 들어가면 내 돈에 맞춰서 그럼 또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이 올랐던 시기, 서울이 올랐던 시기, 또는 경기도나 인천이 올랐던 시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랑 거꾸로 가거나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가면서 이렇게 결심했어. 내가 결심하면 될 거야. 세상은 노력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운도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운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본인이 준비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야 말씀하신 정부 정책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까요? 본인이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영어와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딱 공부책 한 곳을 딱 열었을 때 세상의 이치가 보이든가요? 안 보이셨을 거거든요. 처음에 영어는 명사부터 보고, 물론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땐 그랬거든요. 처음에 책을 펼치면 명사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펼치면 집합부터 나오고요. 등등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보면 명사만 수십 년째 봐요.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쵸? 그렇게 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수능을 못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 다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거를 잡고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으시려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문을 열었을 때 신문에서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해 주는 신문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수능 공부하거나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충분히 경험했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찾았나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의 지식과 정보들을 머릿속에 넣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집합을 지나간 지 한참 됐는데 어떤 문제를 풀면서 집합에서 봤던 그 내용을 가지고 풀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바로 그런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보다 보면 처음에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런데 저 친구는 저렇게 얘기하네. 여러분들 분명히 인강 들으면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실력이 좀 더 빨리 늘었죠?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얘기 어떤 한 사람에 미친 듯이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서 그렇게 반복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들의 용어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실 텐데 그게 원래 정상적인 방법이고 우리 다 해왔던 방법인데 지금까지도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한다고요. 그거는 없고요. 남들 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서 번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함 당연한 거니까 계속 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GTX나 철도 인프라를 띄우는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그냥 하나로 귀착돼요. 수많은 행동들은 정부의 행동들은요. 주택가격이 적정한 수준으로 오르면서 진행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만든 행동이에요.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불안해질 것 같으니까 공급을 늘리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테마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게 정부 정책은 좀 길어요. 중장기적으로 뭔가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방향성으로만 보시면 되는 거고 오히려 진짜 부동산 쪽으로 관심을 두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집을 사세요라고 하는 대책이냐 아니냐를 놓고 보시는 게 제일 좋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경환 부총리가 2013년, 14년도에 빚내서 집 사라. 집 사란 얘기거든요. 2009년도에 지방주택 활성화 대책 만들면서 취득세, 양도세, 감면재택이 나왔어요. 집 사란 얘기잖아요. 그럼 따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근데 여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말이 너무 두루뭉술하고 생각하실까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또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앞으로 GTX-C가 이렇게 지어지고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도 모르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사라 마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도하는 거. GTX-C 있는 곳은 사란 얘기인가요? 아니거든요. 그 동네 인프라 깔겠다는 얘기잖아요. 한 20년 안에. 그걸 가지고 지금 당장 가서 집을 사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집을 사라 마라라고 하는 거. 집을 정부가 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막말로 부동산 시장이 죽게 생겼으니까 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부동산 가격이 안 올랐고 침체됐다는 얘기죠. 그 말은 싸단 얘기네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얘기에 딱 부합되는 얘기잖아요. 아니니까 사라?
그러니까 지금 제일 쌀 때 사서 가만히 있으면 오르겠네. 근데 이런 것들을 오랜 기간 경험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딱 만들어진다고요.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 저걸 어떻게 알지? 그런 것 자체를 부러워하지 마셔야 될 게, 저는 투자 시작한 지 27년째예요. 아는 게 정상인 거죠.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게. 근데 본인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것부터 출발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부가 집을 사라고 하는 얘기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것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최근 얼죽신이라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이런 신축 선호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나요? 그럼요. 아니, 이거는 말 하나 마나예요. 말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그리고 그것에 동조 효과가 발생되고 각인 효과가 발생됐으니까 그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되게 웃긴 게 되게 뭐 이번에 처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지금 창피해 하셔야 돼요. 그분들한테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경험 없다는 거를 너무 드러내놓고 계신 소리랑 다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인간의 본능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옛날에는 사람들이 썩어 빠진 구축 아파트만 좋아했을까요? 아닐걸요. 사람들의 본능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 시대에 가장 새 거를 좋아해요. 여기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들이 아파트만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얼리 어댑터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새로 생긴 것을 좋아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제가 얼죽신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MZ세대가 이렇게 됐고 뭐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아는 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와, 저분 경험 없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와요. 되게 멋있는 척하고 얘기하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갖다가 너무 멋있는 척하고 한다. 왜 그러냐면은요, 저는 X세대 출신이에요. X세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제 그 X세대가 한참 했던 시기가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면 X세대는 그 당시에 보면 새로 등장하는 세대였죠. 그쵸? 새로 등장하는 저희가 구축을 좋아했을까요? 신축을 좋아했을까요? 신축을 좋아하는 거 당연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등장하는 이상한 세대들, 새로운 이름이 붙어지는 그 세대들, 구축 좋아하는 또라이일까요? 아니라고요. 얼죽신이라는 단어는 지금 현상을 가지고 보면서 되게 현학적인 표현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신세대였던 저도 30년 전에는 신축 좋아했고요. 근데 중간에 왜 갑자기 구축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만들어졌다가 지금 다시 신축이 올라가니까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진 걸 거잖아요. 왜 구축을 좋아하게 됐을까요? 좋아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예요. 나도 신축 사고 싶은데, 그런데요, 구축을 사더라도 보상 심리가 있어요. 이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느껴왔던 본능이거든요. 돈이 있으면은요, 이왕이면 강남에 있는 신축을 사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강남에 있는 신축이 가격이 안드로메다로 갔어. 근데 나는 못 사. 그러면 이분들이 뭐 마용성에 있는 신축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보상 심리로 차라리 나는 강남이라는 곳에서 산다는 것을 만족할 거야 라면서 상대적으로 싼 구축으로 안 갔을까요?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얼죽신의 이 사회에서 왜 구축에 갔을까요? 신축이 비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강남에 산다는 보상 심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축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 강남에 있는 사람만 이런 행동을 할까요? 마용성에 가고 싶은 사람도 처음에는 마용성에 신축에 가려고 했겠죠. 근데 그렇다고 은평구에 신축 가기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마용성에 있는 구축에 가면서 구축으로 번져나가는 현상들이 만들어진 거고, 이런 현상들은 경기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평촌에 있는 신축에 가고 싶지만, 김포에 있는 신축에 가고 싶지만 돈이 안 되거나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까 구축에 가는 현상들이 만들면서 구축이 갭매우기를 하는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매번 반복되는 이 현상을 가지고 왜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일인 것처럼 얼죽신이라고 표현하는 거 굉장히 현학적이고 세상을 혹세무민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세무민이다. 꼭 집을 사야 할까요? 전세나 월세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사시려면 그렇게 사세요. 저기 산속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타치를 안 해요. 전세고 월세고 매매고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전월세 살고 싶은 마음이 왜일까요? 전월세가 좋아서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집주인한테 시달림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텐데 왜 그렇게 살려고 할까요? 돈이 없어서일 거예요. 적은 돈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싶어서이겠죠. 근데 세상은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동네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집주인은 바볼까요? 무슨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라든지 프란체스코 교황님 같으실까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는 이렇게 하니까 싼 가격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나는 좀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전세를 살고 싶고 월세를 살고 싶은 거는 나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싼 가격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맞으나 상대방인 집주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요. 나의 효용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맨날 스트레스 받고 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로 사는 것보다 집주인으로 사는 게 냉정하게 보면은요. 냉정하게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유리한지를 잘 계산을 해보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매매 가격이 10억이고 전세 가격이 5억이다. 5억으로 사니까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계속 6억 됐네, 7억 올려라, 8억 올려라 이런 상황이 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죠. 집에다가 개 키우지 말아라, 못 박지 말아라 등등 이런 거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면은요, 이자기를 계산해요. 내가 대출을 받아서 했을 때 이자를 이만큼 더 내야 되거든. 이만큼 이자를 더 내야 되는데 그게 나을까? 차라리 돈을 몇 푼 더 내는 게 맞을까? 개 키우지 마라, 못 박지 말아라, 돈 더 올려줘라 스트레스를 받는 게 맞을까? 어느 순간 한계용에 의해서 그게 더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갔네? 이사를 갔는데 또 기회가 생겨가지고 집값이 떨어졌더라도 내가 감안하고 온 거잖아요. 이자 더 낼 생각하고. 그랬는데 집값이 만약에 올랐어, 나중에. 그거 다 내 거거든. 어느 게 효용 가치가 가장 높을까요? 주택을 구입한 것이 효용 가치가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집을 사라, 집을 가져라, 전세보단 그게 낫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경험을 통해서 효용 가치가 가장 큰 게 전세, 월세보다는 이게 낫다라는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생각대로 얘기를 하시는 건데 바꿔 말하면 본인이 그 과정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내 눈에는 10억짜리 집을 사는 것보다 5억짜리 전세 들어가는 게 효용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10년, 20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효용 가치의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구입하는 게 낫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의 변화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구입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알고 보면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주식과 채권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다른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부동산 투자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거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내 삶과 되게 밀접한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야를 많은 분들이 조금 부정적인 식으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이 내 평생에 사는 데 있어서 잘 알고 나면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